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안창모입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근대 도시건축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청와대 터에 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청와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열렸지만 청와대 터의 주인은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된 자세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천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이후 우리가 청와대 터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청와대, 금단의 땅이 열리다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조선이 건국된 후 만들어졌던 첫 번째 경복궁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옛 그림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물의 실체는 알려져 있지는 않았고 현재 그것이 폐허된 상태의 모습이 겸재정선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광화문 자리 위치에는 누각은 사라졌고 돌로 된 육축만이 남아 있으며 그 뒤편 왼편으로는 높은 기다란 돌 기둥이 여러 개 몰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긴 주초라고 해서 장주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회루의 초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뒤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저기가 근정전 이면에 아마 초기의 후원의 모습일 것으로 보여지는 위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저 모습이 어떠했는지 가늠할 방법은 없습니다. 186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경복궁 중건된 이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경복궁의 중건을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성과인 것으로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복궁의 중건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왕실의 수건 과제였었고 경복궁의 중건을 통해서 어지러웠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아주 특단의 조치였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경복궁의 중건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6조 거리의 모습도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의정부터와 삼군부가 함께 중건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문과 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라를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치 시스템의 요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라는 위기에 처했다는 교훈을 당시에 고종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인이 즉위하면서 왕권을 바로 세우는 데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문과 무의 상징인 의정부와 상군부를 다시 중건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종 이후에 중건된 경복궁은 경복궁의 중건과 함께 의정부와 상군부 체제가 완비됨으로 인해서 조선 초의 강건한 그런 시스템을 다시 회복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경무대 터, 그다음에 청와대 터라고 이어지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청와대 터를 경복궁의 후원 이렇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경복궁 후원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는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특히 창건 당시의 경복궁 후원과 중건된 이후의 경복궁의 후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날 경복궁의 경역을 설명할 때 경복궁 궁역의 북문이라고 하는 신무문 북쪽과 그 안쪽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건 당시의 경복궁 후원은 신무문 안쪽에 한정돼 있었고 지금으로 치면 향원정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의 후원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무문 바깥쪽 북쪽이죠. 북쪽은 경복궁의 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원의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 지역은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비워져 있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선을 위로 타고 올라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경복궁의 북쪽에 서 있으면 궁궐이 안이 훤히 내려다 보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복궁의 안전을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은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왕실에서 또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능이 부여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거기에서는 왕에게 신하가 충성을 맹세하는 회맹제가 열리는 바로 그곳이 신무문 밖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우리가 경무대터라고 하는 청와대 본관과 인접한 지역에 그 회맹단 터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겸재정선의 경복궁 도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광화문의 흔적, 경례의 흔적, 조선초 창건 당시에 우거진 수부로 되어 있는 그 후원의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러한 모습과 현재 고종 때 중건된 이 경복궁의 영역 속에서 후원은 어떤 곳에 위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무문 바깥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청와대 터라고 말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 경복궁의 궁역으로 새롭게 조성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중건이라고 표현하면 다시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모습을 똑같이 짓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 경복궁 영건일기가 새로 번역되고 연구가 더 심화되면서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 위해서 밑에 발굴을 해보니 고종 때의 밑에 발굴 터의 유구와 태조 때 만들어진 광화문의 유구를 비교해 볼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종 때의 광화문의 터가 조금 더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은 월대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복궁의 궁역도 신무문 안쪽에 한정되었던 조선 초의 모습에서 신무문 바깥쪽까지 그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종 때 중건된 경복궁의 궁역은 창건 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당당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종 때 중건된 경복궁의 후원 영역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시설군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무대입니다. 경무대는 우리가 흔히 청와대라고 동일시하지만 이때의 경무대는 이승만 대통령 때의 건물을 칭하는 그런 경무대가 아니라 전체 그 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건축에서 대라는 것은 높이가 있으면서 편편한 땅을 이루는 곳, 이것을 우리가 대라고 표현합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궁궐이 있었던 만월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무대라는 것은 경복궁의 후원 영역에서 일정한 정도 높이가 있으면서 편편한 땅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만든 땅이었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육문당과 육무당이라는 두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육무당, 육문당, 무를 융성하게 하고 문을 융성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경복궁이 중건될 때 문과 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었죠. 경무대를 새로 조성하면서 육문당과 육무당을 지었다는 것은 다시금 문과 무를 융성하게 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곳이죠. 그래서 육문당과 육무당이 있는 경무대에서는 문과 시험과 무과 시험이 치러졌고 문무과 과거 시험을 치를 때 고종이 직접 칠림을 해서 과거 시험을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은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젊은 인재들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건강하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고종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경복궁 후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청와대 터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경복궁 후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무대라는 이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조선 초에 창건되었던 그 후원 영역은 아무 역할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무문 안쪽에는 지복제라고 하는 왕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서양의 여러 공사, 영사들을 접견하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리고 건천궁은 고종이 국정을 살펴보는 편전의 역할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무문을 경계로 조선 초의 후원의 영역과 고종 때의 후원의 영역을 하는 부분이 칼로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오가면서 입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근정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정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의 영역과는 또 다른 고종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정치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신무문 북쪽의 청와대 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이게 경무대 터입니다. 저 안에 두 개의 건물이 보여지는데 왼쪽이 육문당,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육무당입니다. 고종실록에는 경무대란 이름으로 쳐보니까 기사가 약 218건. 그런데 우리가 공식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종실록보다 왕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기록한 승종원 일기에는 그보다 5배나 많은 1000여 건의 기사가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왕조실록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드물게 기록유산으로는 굉장히 빼어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 실록이라는 것은 그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초들을 모아서 그것을 새롭게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인데 고종이 돌아가신 시점이 1919년, 나라를 빼앗긴 시점이죠. 순종이 돌아가신 19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의 정리는 일제강점기의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본인 또는 관변학자에 의해서 정리되다 보니 사실은 고종과 순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종이 꽤 훌륭했거나 꽤 능력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일본이 한반도의 강점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고종은 무능해야 되고 고종이 새롭게 시켰던 근대 국가 대한제국은 형편없는 나라로 기록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된 경무대 터의 역사는 사실은 고종실록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무대 터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종실록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주변에 사라진 기록들을 찾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경복궁과 경무대터가 어떻게 소멸되고 그곳에 총독관저가 건설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이미 5월달에 1910년 5월달에 경복궁의 정각에 대한 매각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1915년에는 조선물산 공진회가 개최됩니다. 공진회는 일종의 박람회 같은 건데요. 박람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상품 시장입니다. 도성 한복판, 그것도 옛 궁궐에서 개최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할 당시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남산에 있었는데 남산에 있는 조선총독부 청사가 좁아서 이제 새로 지어야 될 때 어디다 지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경복궁에다가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복궁에다 지어야 됐다는 시점이 언제냐? 1916년입니다. 16년에 경복궁에다가 지으려다 보니 그러면 경복궁에 많은 정각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할 때 조금 더 빨리 철거해가지고 거기서 공진회를 개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경복궁의 그 총독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왕 마련한 터에다 큰 행사를 한번 치르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은 그래도 꼭 그 시장터와 같은 박람회를 꼭 여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렇다면 뭐 이 경복궁 터에 지어 생사를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공진회가 예사로 온 공진회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사실 1915년에 당시 약 90일간 열리는 이 공진회에는 약 100만 명 안팎의 사람이 몰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당시에 일반 대중교통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대단히 많은 인원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공진화를 보게 했을까요?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 정당화한 현장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힘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경복궁에서 근정전의 전면부에 위치한 정각들이 대부분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지어졌죠. 자, 그 다음에 1929년에 조선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 장면입니다. 1915년에 조선물산공진회는 근정전 앞부분 광화문이 있는 쪽까지에서 열렸는데 29년에 열린 박람회는 지금의 민속박물관을 주출입구로 해서 경회로까지 이어지는 곳이 주 전시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경무대 터라고 하는 청와대 터라고 하는 그곳에는 어린이를 위한 유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1929년에 저 유희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무대 터에 있었던 육문당과 육무당을 일반에 매각해서 일본인 사찰에 그 두 건물을 사용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육문당과 육무당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열리는 특별 행사였던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그 빈터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그 빈터는 일반에게 개방이 됩니다. 마치 지금 청와대가 일반인한테 개방되는 것처럼. 당시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는 당시에 개최되었던 여러 행사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행사가 유치원의 행사가 경무대 터에서 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과 동아는 경쟁 관계였던 것 같아요. 한 신문사가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운동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주로 개최하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엽니다. 그리고 각종 운동회나 집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고종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경무대의 현장은 철저하게 그 역사가 지워지게 됩니다. 자, 두 차례의 굉장히 중요한 그 행사가 경복궁의 주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경무대 턱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행사인 경무대 터로 사라지게 한 이후에 한동안은 일반인한테 유희장으로 제공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39년이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1939년에 조선 총독 관저가 경무대 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939년이란 시점이 중요합니다. 1939년은 그야말로 전시 체제가 한참 무르익을 때죠.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세우고 1937년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중일전쟁은 1939년에 독일 나치가 일으켰던 유럽 2차 세계대전보다 먼저 일으킨 전쟁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때입니다.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에 총독부를 1926년에 경복궁으로 옮겨놓고 한동안 남산에 총독 관저를 사용하던 조선 총독부가 총독 관저마저 경무대 터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시 체제하에서 군국주의 체제의 한반도의 신정부가 그 모습을 완비하게 되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청사진이 조선 총독 관저가 지어졌을 때의 배치도와 주변의 현황입니다. 오른쪽에 현재의 항공 사진을 통해서 그 위치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총독 관저가 위치했던 곳이 지금의 청와대 관저와 녹지원과 그 언저리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군국주의 얘기를 말씀드렸고 1939년에 조선 총독 관저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군인이 당시에 그 일본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정치 현상입니다. 군인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군국주의인데 그 군국주의자들은 기존의 근대 건축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건축을 선호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탈아 입구라고 해서 근대기의 중요한 국가적 정책의 목표는 하루빨리 자신의 오래된 전통을 구질구질한 전통을 버리고 서양화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검은 머리의 유럽인이 되는 게 일본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버리고 당시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건축과 모든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전시 체제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승승장구하면서 이게 우리 것이 그들 것보다 못날 게 뭐야 라고 하는 과잉 자신감이 그게 군국주의 하에서의 건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건축 양식을 제관 양식이라고 합니다. 저 그림이 옛날 군인회관인데요. 일본 동경에 있는 지금도 있는 건물입니다. 몸체는 근대 건축, 서양 건축이지만 지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와 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 모습은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전통 건축에 대한 자부심의 재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군국주의 하에서 싸우는 족족 이겨나가는 일본의 군부의 힘을 상징하는 또 다른 건축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총독 관저의 모습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층이 낮은 상태에서 지붕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몸체는 격자형 창호가 있는 근대 건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현관부의 경사지붕, 청색, 본체의 경사지붕은 전형적인 군국주의 시대의 건축 양식인 제외관 양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저 총독 관저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우리의 역사에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총독 관저가 대통령의 관저로 이야기되면서 총독 관저가 경무대란 이름을 가졌다가 다시 청와대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지만 우리가 바로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정청의 책임자였던 하지 중장이 총독 관저를 자신의 직무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저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것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죠. 근데 1945년에 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시대 때의 경무대라는 지역명이 대통령의 직무 공간의 이름으로 되면서 그것이 곧바로 장기 집권, 독재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돼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 때 강제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19 혁명 이후에 새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이 된 윤보선 대통령이 저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4.19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경무대란 이름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독재자를 연상시키는 경무대의 이름을 민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정부에서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은 그 이름을 바꾸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처음에는 두 가지 이름이 그 후보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청와대라는 이름과 또 하나는 그 동네가 청운동이었기 때문에 청운대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고민하다가 두 개 중에서 청와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 과정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의 신문 기사에 보면은 경무대 관저를 청와대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리죠. 경무대를 청와대로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 뒷부분의 기사를 보면 청와대란 이름의 유래는 당 관저, 현재 대통령이 쓰고 있는 관저의 지붕이 푸른색이어서 그 푸른색이 평화도 상징하고 그러니 청와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청화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궁궐의 주요한 정각에 유약을 발라서 만든 고급 기와이기 때문에 그 청화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됐겠구나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의 기와가 청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청화대로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시의 청화는 조선 총독 관저의 지붕 기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한동안 우리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집무 공간의 이름이 조선 총독 관저의 지붕 재료에서 따왔다라는 게 되잖아요. 자, 지금 보여지는 저 칼라 사진에서 지붕의 기와의 색깔을 보십시오. 저게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청화고 이름이 청화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이름이 타당한 걸까요? 당연히 타당하지 않죠. 근데 1961년에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는 저 이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리고 저 이름